욕심이 하늘을 찔렀던 할멈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고 제 것은 티끌 하나 내놓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 할멈이 어찌하여 마을에서 가장 볼품없다는 뚱녀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상도 깊은 산골에 두매마을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흘렀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물들이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아이들 물장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면 들녘이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할멈이었어요. 나이 60을 훌쩍 넘겼건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고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멈을 갈고리 박씨라 불렀어요. 무엇이든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지요. 박씨 할멈의 욕심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7살 때 일이에요. 이웃집 복순이가 장에서 사온 엿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란 엿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어린 박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복순아, 나도 한 입만. 안 돼. 이건 내 거야.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박씨가 갑자기 복순이를 밀쳤어요. 복순이가 넘어지면서 엿을 떨어뜨렸고 박씨가 재빨리 주워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복순이가 울면서 어른들에게 일렀지만 박씨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걔가 주워 먹으라고 줬어요.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찼지만 어린아이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10살 때는 동네 우물가에서 동전 한 잎을 주웠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게 분명했어요. 마을이 작으니 주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박씨는 그 동전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내가 찾은 거야. 내 거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디서 났니? 그냥 주웠어요. 주인을 찾아줘야지. 싫어요.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예요. 어린 박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입 동전 때문에 마을에 소문날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15세 시집을 갔습니다. 두매마을 김씨 집안이었어요. 남편 김만보는 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곧간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어린 며느리 박씨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저 열쇠만 있으면 쌀이고 콩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 박씨는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에 살금살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베개 밑에 있던 열쇠를 슬쩍 빼냈어요. 그리고 곳간에 가서 쌀 한 되를 퍼냈습니다. 아이고, 열쇠가 없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찾았지만 박씨는 몰래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였어요. 어머니, 여기 있지 않아요? 베개 밑에. 정말이네. 내가 잠결에 옮겼나 보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느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바보 같은 시어미.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뒤로 박씨는 틈만 나면 곳간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쌀, 콩, 좁쌀, 심지어 말린 생선까지. 빼돌린 것들은 자기 방 바닥 밑에 숨겨두었어요. 20살이 되던 해 남편 김만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논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박씨는 슬퍼하기는커녕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이 집은 온전히 내 거야.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충격에 몸져 누웠고 얼마 못 가 돌아가셨어요. 박 씨는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시댁 재산을 몽땅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 친척들이 항의했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장남이었으니 당연히 내 거예요. 뭐가 불만이에요? 친척들이 기가 막혔지만 젊은 과부가 아이까지 있으니 차마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시댁의 논밭과 집을 차지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박 씨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의 논 경계를 슬쩍 침범하는 것은 예사였어요. 밤에 몰래 가서 경계석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이웃이 항의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뭔 소리야? 원래 여기가 우리 논이었어. 아니, 박 씨 댁.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가 경계였는데.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이웃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시절에 땅 문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박 씨는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 남의 땅을 야금야금 삼켰습니다. 이웃집 닭이 알을 낳으면 자기 닭이 낳은 것이라 우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알을 찾다가 담장 너머에서 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우리 닭이 여기다 낳았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박 씨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 닭이 낳은 알인데 왜 가져가려고 해? 뭐라고요? 우리 닭이 여기 와서 낳은 거예요. 헛소리 마. 우리 닭이 여기 둥지를 태웠단 말이야. 결국 알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장까지 나서서 중재했지만 박 씨는 끝내 알을 내놓지 않았어요. 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콩 상했잖아. 반값에 줘. 아니에요. 이거 싱싱한 거예요. 뭐야, 내 눈에 벌레가 보이는데. 반값. 상인이 기가 막혔지만 박 씨의 억지에 지쳐서 결국 값을 깎아줬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얻은 것들을 집에 쌓아두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저 쌀은 언제 쓸 거야? 이웃이 물으면 박 씨는 눈을 부라렸어요. 내 쌀 내가 언제 쓰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도 자기 것은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굶는 집이 있어도 한 줌의 쌀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쌀이 없어서요. 박 씨 댁. 아이가 굶고 있어요. 한 되만 빌려주세요. 가을에 갚을게요. 쌀이 어디 있어? 나도 없어. 곳간에 쌀이 썩어나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집 아이는 굶다가 병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원망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왜 내가 끼어들어? 내 쌀은 내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박 씨 할멈 집에서 밥 한 술 얻어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저 할멈은 죽을 때 염라대왕한테 매물 줄 생각인가 봐. 갈고리 박 씨는 이승에서 모은 재물 저승까지 가져갈 거야. 박 씨 할멈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득이. 마흔이 다 되어 얻은 아들이라 금지옥엽으로 키웠어요. 만득이는 신기하게도 어미를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순하고 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만드가 왜 내 밥을 걔한테 줘? 박 씨 할멈이 화를 냈어요. 어린 만드기가 동네 친구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서요. 얘가 배고프대요. 그게 왜 내 일이야? 제 밥은 제가 먹어야지. 하지만 저는 배불러요. 얘는 배고프고. 만드기가 순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할멈은 속이 터졌지만 어린 아들을 야단치지는 못했어요. 이 애는 커서 뭐가 될꼬. 박 씨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드기는 자라면서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힘도 세서 마을 어른들 일을 도왔고 농사일도 곧잘 했어요. 만드기는 어미를 안 닮아서 다행이야. 그러게 저 애가 박씨 할멈 아들 맞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드기는 20살이 넘으면서 훤칠한 총각이 되었어요. 키는 장정 중에서도 큰 편이었고 얼굴은 둥글둥글 인상이 좋았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했고 웃으면 보조개가 패었어요. 마을 처녀들이 만드기를 보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35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총각이었습니다. 만드기 탓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어미였지요. 우리 만드기 며느리 되려는 말이다. 박씨 할멈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논열 맞이기는 기본이고 소서너 마리에 은비녀 금비녀는 함에 가득해야 하고 거기다 살림 솜씨는 10손가락 안에 들어야 하느니라. 할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굴도 반반해야 하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어야 하고 손은 비단결처럼 고와야 하지. 양반 가문 출신이면 더 좋고 덧붙여 말하자면 시부모한테 순종적이어야 해.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재산은 있어도 내놓을 줄 모르는 박씨 할멈에게 누가 딸을 시집 보내려 하겠어요. 중매쟁이들이 처음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만드기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으니 혼처를 구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박씨 댁, 이번에는 정말 좋은 교수가 있어요. 중매쟁이 김씨가 신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아래 마을 정 부잣집 둘째 딸인데 살림도 잘하고 얼굴도 곱고 성품이 온순하기로 소문났어요. 박씨 할멈의 눈이 번뜩였어요. 노는 얼마나 되는데? 여섯 맞이기쯤. 박씨 할멈이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작 6 맞이기, 우리 만드기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 안 돼. 하지만 교수가 정말 어질고 바느질 솜씨가. 시끄러워. 바느질 잘한다고 밥이 나와? 논이 있어야 밥이 나오지. 중매쟁이가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고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양반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교수가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림도 그리고 검은고도 타고 바느질 솜씨가 마을에서 첫째 간다고 했어요. 재산은 얼마나 되는데? 박씨 할멈이 대뜸 물었습니다. 양반 가문이라 땅은 많지 않지만 가문의 명예가 밥 먹여줘. 박씨 할멈이 손사래를 쳤어요. 소가 몇 마리야? 두 마리쯤. 고작 2마리. 에잇, 나가. 중매쟁이가 혀를 내둘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꽤 좋았습니다. 논도 10맞이기가 넘었고 소도 5마리였어요. 오, 이번에는 괜찮네. 박씨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 얼굴은 어때? 예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정하고. 단정해. 그럼 못생겼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다는. 평범하면 못생긴 거야. 우리 만드기는 잘생겼는데 못생긴 년한테 장가갈 수 없어. 박씨 할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매쟁이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재산도 보고 얼굴도 보면 어떤 교수가 조건에 맞겠어요? 그런 교수가 없으면 안 되리지, 뭐.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20번도 넘게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던 중매쟁이들도 하나둘 손을 놓았어요. 그 할멈은 하늘에서 선녀가 금덩이
지고 내려와야 만족하겠네. 선녀도 싫대. 날씬하면 살림 못한다고 할걸. 중매쟁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마을 동갑내기들은 다 장가를 갔습니다. 아이를 둘씩 셋씩 낳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미의 호통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적은 것에 만족하면 평생 찌들어 살아. 하지만 어머니, 저는 재산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마음이 밥 먹여줘. 돈이 있어야 밥을 먹지. 박씨 할멈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평생 이 악물고 재산 모은 게 다 너 주려고 그런 거야. 거기에 걸맞은 며느리를 들여야지. 아무나 들일 수 있어. 만드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미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장가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부모 허락 없이 장가가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만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날 밤 만드기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만드기의 마음도 그 울음소리처럼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개울가의 버들개지가 날리던 때였지요. 바람이 따사롭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박씨 할멈이 장에 갔어요. 돼지 한 마리를 팔러 간 것이었습니다. 돼지를 팔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장터 구석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줘. 예, 할머니. 주인이 국밥을 내왔어요. 박씨 할멈이 국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 그 소문 들었어. 고개 넘어 부춘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다던데. 아, 최 부자 말이야? 그 집 알지. 대대로 부자인 집 아냐? 그래, 근데 요즘 그 집에서 난리가 났대. 박씨 할멈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부자라는 말에 국밥 먹던 숟가락이 멈췄어요. 왜? 무슨 일인데? 최 부자 딸이 시집을 못 간대. 그래서 최 부자가 속을 끓이고 있다나 봐. 시집을 못 가. 왜? 그렇게 부자인데. 안악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집딸이 말이야. 어찌나 뚱뚱한지 마을 사람들이 돼지순이라고 부른다잖아. 에고, 그렇게 심해? 심하고 말고. 몸이 황소만하고 얼굴은 보름달보다 크고 밥은 한 끼에 솥단지로 먹는다나 어쩐다나. 안악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도 혼담이 안 들어오지. 불쌍하긴 하네. 돈이 있으면 뭐해. 시집을 못 가는데. 그래서 최 부자가 재산을 듬뿍 줄 테니 데려가라고 해도 다들 도망간대. 박씨 할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갈고리 같은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재산을 듬뿍 준다고? 국밥 먹는 것도 잊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말이지. 안악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논이 100마지기요. 밭이 50마지기요. 소가 20마리의 돼지가 50마리래. 은덩이 금덩이가 광에 가득하다더군. 광이 서너 개인데 문을 열면 금빛이 쏟아진다나 봐. 박씨 할멈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논 100마지기, 소 20마리, 금덩이 은덩이가 광에 가득.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정확히 어디라고 했느냐?
박씨 할멈이 옆 테이블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아낙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할멈이 누구야? 왜 남의 얘기에 끼어들어?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그 집이 어디냐고. 박씨 할멈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기세에 눌린 아낙들이 대답했어요. 고개 넘어 부춘마을이라 했잖아. 마을 들어가면 제일 큰 기와집이래. 고맙다. 박씨 할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할멈, 국밥값. 주인이 소리쳤지만 박씨 할멈은 이미 장터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흥분한 나머지 밥값도 안 내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부춘마을은 고개 셋을 넘어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반나절은 걸릴 거리였어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리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핑계를 대며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금덩이 은덩이 생각에 날개가 돋친 것 같았습니다. 휴, 힘들어. 고개를 하나 넘고 숨을 헐떡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금덩이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논백 맞이기, 소 20마리, 금덩이 은덩이. 주문처럼 되뇌며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부춘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최 부잣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였어요.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선 기와집이 얼마나 크던지 주변 집들이 오두막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대문만 해도 황소 3마리가 나란히 들어갈 만했어요. 담장이 첩첩이 둘러쳐져 있고 담장 너머로 곳간이 7, 8채는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석양빛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박씨 할멈의 입에서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 집 딸만 며느리로 들이면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저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박씨 할멈이 최 부잣집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구, 할멈. 그 집 딸 이야기는 꺼내지 마쇼. 길에서 만난 아낙이 말했어요. 왜, 무슨 흠이라도 있는 게냐? 박씨 할멈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흠이 있다마다요. 아낙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 집딸이 말이지요. 어찌나 뚱뚱한지 마을 사람들이 돼지순이라고 부른다오. 장에서도 그 얘기 들었다. 들으셨으면 알잖유. 얼굴도 못생겼고 몸은 황소만 하고 밥은 한 끼에 솥단지로 먹는다 카대요.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린다오. 그래도 사람이면 다 되지. 박씨 할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멈, 혹시 그 집에 혼담 넣으려고 온 거 아니오? 그러면 어떻겠느냐? 에고, 할멈도 그 집에 혼담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근데 다들 규수 얼굴 보고 도망갔다오. 도망가면 바보지. 저 재산을 두고 도망가다니. 박씨 할멈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낙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박씨 할멈은 마을 주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앞에 금덩이 은덩이가 아른거렸습니다. 논백 맞이기에 황금빛 벼이삭이 출렁이고 소 20마리가 음매음매 울고 광문을 열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환상이 펼쳐졌어요. 만드기한테 시집 보낼 색시가 아무리 뚱뚱해도 저 재산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색시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때? 일도 많이 시키면 되지. 크크크. 박씨 할멈이 어둠 속에서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박씨 할멈은 최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주인 어른 계시오? 대문 앞에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우람한 대문이 마치 성문 같았어요. 한참 만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것이 일반 하인 같지 않았어요. 뉘시오? 고개 넘어 두메 마을에서 왔소. 혼담을 의논하러 왔느니라. 하인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놀람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혼담이 들어왔다가 깨졌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기다리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할멈은 대문 앞에 서서 담장 너머를 힐끔힐끔 살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곳간들, 광들, 그 안에 가득 찬 금은 보화를 상상하니 입에서 침이 고였습니다. 한참 후 대문이 열리고 주인 어른이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50줄 넘어 보이는 점잖은 양반이었어요. 도포가 번지르르하고 가시 반듯했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는데 그 수염 아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깊은 걱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혼담이라 하셨소. 최 부자가 의아한 눈으로 박씨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멈이 혼담을 넣겠다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소이다. 우리 집 아들과 대개 따님을 맺어주면 어떻겠소? 박씨 할멈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최 부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얼굴의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우리 딸을 보셨소? 아직 못 봤소만 소문은 들었소. 소문을 들었는데도 혼담을 하겠다. 이 말이오? 그렇소이다. 최 부자가 한참 박씨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서 오신 분이시오? 두메 마을에서 왔다 하지 않았소. 두메 마을이라. 거기 박씨 댁이라면 혹시 갈고리 박씨 할멈 아니시오? 박씨 할멈이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별명이 고개 넘어 말까지 소문났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소만. 소문은 많이 들었소. 재산에 밝으신 분이라고. 최 부자의 눈빛이 씁쓸해졌습니다. 박씨 할멈이 재산을 보고 왔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소.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는 분이 나타났으니. 최 부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한번 보시오. 보고 나서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박씨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보여줘도 마음이 변할 리 없었어요. 눈앞에 금덩이가 아른거리는데 며느리 얼굴이 대수겠습니까? 최 부자가 하인을 시켜 딸을 불러왔어요.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당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렸어요.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장수가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박씨 할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할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처녀가 나타났는데 과연 소문대로였어요. 아니, 소문보다 더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옆으로 퍼진 몸집이 어찌나 크던지 안채 문을 빠져나올 때 몸을 이리저리 틀어야 했어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었는데 보름달보다 컸습니다. 덕은 두세 개는 되어 보였고 볼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눈은 찢어진 듯 작아서 웃으면 실눈이 되었고 코는 납작하고 입은 두툼했습니다. 팔뚝은 다른 사람 허벅지만 했고 허벅지는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걸을 때마다 온몸이 출렁출렁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소. 목소리마저 쩌렁쩌렁했어요. 우렁차다 못해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자체는 맑고 고왔어요. 박씨 할멈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절로 벌어졌지요. 이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옆에서 최 부자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도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박 씨 할멈 머릿속에서 잠시 갈등이 일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우리 만드기한테 저런 색시를 드리면 마을에서 뭐라고 하겠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담장 너머로 곳간이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기와 지붕, 광 안에 쌓인 곡식 가마니, 그 옆에 놓이는 금그릇들. 박 씨 할멈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논 100마지기, 벼 1000섬. 소 20마리, 새끼 치면 30마리. 금덩이 은덩이, 광에 가득. 이걸 놓칠 수는 없어. 눈을 뜨자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듀오. 최 부자와 순이가 동시에 놀랐어요. 정령이요? 최 부자가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소. 복스럽게 생겼구먼. 복스럽다고요? 팔자가 두둑하고 자식 많이 낳겠소. 절이 든든하니 살림도 잘하겠고. 일도 많이 하겠지. 박 씨 할멈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요. 딸이 시집가는 것을 포기하고 늙은 부모와 함께 살겠거니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혼담이 들어오다니. 고맙소이다. 정녕 고맙소이다. 최 부자가 박 씨 할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신 고마워했어요. 순이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통통한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들 어른은 어떤 분이요? 최 부자가 물었어요. 우리 만드기는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소. 효자이고 농사일도 잘하고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하지요. 키가 크고 얼굴이 반반해서 처녀들이 줄을 선다오. 박 씨 할멈이 침을 튀기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열의 7은 과장이었지만요. 그런 좋은 분이 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소? 최 부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눈이 높아서 그랬지요. 아무나 며느리로 드릴 수 없지 않소. 이 집안에 걸맞은 규수를 찾다 보니 늦어진 것이요. 박 씨 할멈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과한 욕심 때문이었지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어요. 최 부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시집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거든요. 혼수는 넉넉히 보내겠소. 우리 딸 귀하게 봐주시오. 최 부자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우리 집에 오면 귀하게 모시겠소. 박 씨 할멈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귀하게 모시긴 일이나 죽도록 시켜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크크크. 그렇게 혼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씨 할멈이 두메마을로 돌아왔어요. 만드기가 마당에서 어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틀이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만드가 좋은 소식이 있다. 박 씨 할멈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내 색시 구했다. 만드기가 눈을 크게 떴어요. 35해를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 그래. 고개 넘어 부춘마을 최 부잣집 딸이다. 최 부잣집이라면 만드기도 그 집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것, 그리고 딸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함께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집 딸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만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박씨 할멈이 눈을 피했어요. 복스럽게 생겼다. 두둑하고 든든하니 살림 잘할 거야. 복스럽게 생겼다니요. 만드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미가 눈을 피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혹시 못생긴 건 아니지요? 아, 아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박씨 할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색시될 분을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뭘 만나봐. 내가 보고 왔으니까 됐어. 하지만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요. 시끄러워. 내가 널 위해서 고생고생해서 구해온 혼처야. 감사히 여겨. 박씨 할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고 싶습니다. 안 돼. 만나보면 내가 싫다고 할 거 아냐? 박씨 할멈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만드기가 색시 얼굴을 보면 혼사를 거부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얼굴 보고 싫다고 할 사람이에요. 됐어. 홀레날 보면 돼. 그때까지 참아. 박씨 할멈이 못을 박았습니다. 만드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미의 태도가 수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홀레날 보면 알겠지. 설마 얼마나 심하겠어. 만드기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사로웠습니다. 마을의 잔칫날 분위기가 넘쳤어요. 비록 박씨 할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만드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청년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드기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먼. 35세 장가라니 참 늦었네. 그래도 가는 게 어디야. 갈고리 박씨 덕에 평생 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색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고개 넘어 최부잣집 딸이래. 최부잣집. 거기 엄청난 부자 아냐? 근데 그 집 딸이.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 멀리서 혼례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앞장선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고 징을 울렸어요. 신나는 장단에 마을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뒤로 가마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가마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마보다 2배는 커 보였어요. 특별 주문해서 만든 가마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마꾼도 4명이 아니라 8명이었어요. 그것도 덩치 큰 장정들로 골랐는데 그들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어휴, 힘들어 죽겠네. 이 무게가 대체 뭐야? 빨리 가자. 팔이 끊어질 것 같아. 가마꾼들이 낮은 소리로 신음을 토했지만 풍물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마가 왜 저렇게 커? 가마꾼이 8명이네? 혼수가 많아서 그런가?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가마가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땅이 쿵 하고 울렸어요. 가마꾼들이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만드기가 신방 앞에 서서 가마를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마를 바라보았어요. 신부가 내릴 차례였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새소리,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리려고 했습니다.
문이 좁아서 한 번에 나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틀어야 했어요. 가마꾼 2명이 달려들어 부축했습니다. 한쪽 어깨를 먼저 빼고 다음에 반대쪽 어깨를 빼고 그렇게 겨우 가마에서 나왔어요. 마침내 신부가 마당에 섰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어요.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그 아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었습니다. 아니, 보름달보다 더 컸어요. 족두리가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었고 연지곤지는 볼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이 너무 넓어서요. 원삼을 입었는데 원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깨가 넓고 배가 나와서 옷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온몸이 출렁출렁 흔들렸고 땅이 쿵쿵 울렸어요. 저런. 세상에, 저게 신부야? 갈고리 박씨가 미쳤나? 어찌 저런 며느리를.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몇몇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만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부를 처음 본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복스럽다고 했던 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만드기가 박씨 할멈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부를 따라온 혼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레가 10대도 넘었어요. 그 위에 혼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보따리, 곡식 가마니, 은그릇, 금그릇, 장롱, 이불보, 그릇 세트. 끝이 없었어요. 크크크, 이게 다 내 거라니. 할멈의 눈에 재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진행되었어요. 만드기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절을 하라면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라면 술잔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어요. 신부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을 텐데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족두리 아래로 살짝 보이는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 또다시 구경거리가 된 자신이 서러웠겠지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수군거렸어요. 만드기 불쌍하네. 갈고리 박씨가 재산 보고 드린 거지. 저 뚱녀가 최부잣집 딸이라며? 돈이 있으면 뭐해, 저 몸으로. 만드기 얼굴 봐라. 혼 빠진 것 같다. 박씨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혼수를 점검하느라 바빴습니다. 비단이 20필이네. 좋아. 곡식은 쌀이 50가마, 보리가 30가마. 은그릇이 10세트, 금비녀가 5개. 할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끝났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신방에 촛불이 켜지고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객들이 떠난 후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만드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신부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운명인가? 평생 저 여자와 살아야 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용한 신방에 신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서방님. 만드기가 움찔했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그 안에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는 맑고 고왔습니다. 만드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방님, 알아요.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저한테 실망한 거. 저도 알아요. 제가 못생겼다는 거, 뚱뚱하다는 거, 마을 사람들이 돼지 순이라고 부르는 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도 들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저게 신부야, 둥년에. 다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볼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시집 올 생각 없었어요. 이 몸으로 어딜 시집을 가겠어요. 어려서부터 포기했어요. 평생 부모님 모시고 혼자 살려고 했수. 만드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순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통통한 볼, 작은 눈, 납작한 코, 두터운 입술.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생겼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려서부터 놀림받고 살았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살 때부터 남들보다 컸어요. 5살 때는 10살짜리만큼 컸고 10살 때는 어른만큼 컸어요.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먹는지 부모님도 놀랐지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놀렸어요. 돼지 순이, 뚱보, 먹보 귀신. 저 보면 도망갔어요. 같이 놀자고 해도 아무도 안 놀아줬어요. 15 되던 해 혼담이 들어올 나이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20이 되어도 25이 되어도 아무도 저를 데려가겠다고 안 했어요. 순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어요. 내 딸 데려가는 사람에게 재산반을 주겠다고 마을 방내 소문을 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속을 썩었어요. 시집 가는 건 포기했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 뒤에는 혼자 살다 죽으려고 했어요. 순이가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근데 서방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같이 못난 년을 며느리 삼겠다고 하셨어요. 만드기의 마음이 찔끔했습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 세상에 저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니.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알아요. 서방님 어머니가 제 재산 보고 혼담 넣은 거.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 눈이 제가 아니라 광을 보고 있었어요. 만드기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저를 데려가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잖요. 시집만 올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순이가 2 손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저한테 마음 줄 필요 없어요. 사랑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이 살기만 해줘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서방님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면서 살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 죽게만 해줘요. 만드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과 같았어요. 어미의 욕심 때문에 혼처를 구하지 못해 외로웠던 자신. 외모 때문에 혼처를 구하지 못해 외로웠던 이 여자.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예. 이름이 뭐요? 순이에요. 최순이. 순이. 만드기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고마워요, 서방님. 제 이름 불러줘서. 순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맑아 보였어요.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은 해맑았습니다. 만드기의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만드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쿨쿨 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미가 재산 때문에 이 혼사를 밀어붙인 건 알아.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 하지만 이 여자는 그냥 시집 오고 싶었던 거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 생각에 만드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박씨 할멈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잣집 딸이니까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자랐겠지. 아침에 들어 누워 잘 게 분명해. 오늘부터 혼내줘야지. 박씨 할멈이 투덜거리며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투둑투둑, 보글보글. 누군가 벌써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순이가 있었어요. 그 큰 몸집으로 부엌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순이의 얼굴을 비췄어요. 아,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수.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네, 내가 밥을 짓고 있느냐? 박씨 할멈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지요. 시어머님 진지 차려드려야 하지 않겠소. 돌아가신 시아버님 산소에 올릴 떡도 쪄야 하고요. 순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박씨 할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게으를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어요. 제법이구나. 할멈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 것이겠지. 며칠 지나면 본색이 나오겠지. 부잣집 딸이 언제까지 일을 하겠어. 하지만 박씨 할멈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순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길쌈을 했어요. 그 큰 몸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소처럼 듬직했습니다. 아니, 소보다 더 부지런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힘도 장사였어요. 다른 여자 셋이 들짐을 혼자 들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일부러 구박을 했어요. 가만히 두면 며느리가 버릇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밥이 왜 이리 퍼졌느냐? 어느 날 아침 할멈이 밥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예, 어머님. 다음엔 더 잘 짓겠수.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얼굴에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빨래의 때가 남았다. 또 어느 날 할멈이 빨래를 살피며 트집을 잡았어요. 예, 어머님. 다시 빨겠수. 순이가 순순히 빨래를 들고 게을로 갔습니다. 투덜거림 하나 없이요. 마당에 낙엽이 이게 뭐냐? 예, 어머님. 바로 쓸겠수. 된장이 왜 이리 짜냐? 예, 어머님. 다음엔 싱겁게 담그겠수. 국이 왜 이리 싱거워? 예, 어머님. 다음엔 간을 맞추겠수. 아무리 구박을 해도 순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예, 예 했어요. 화를 돋우려 해도 화가 돋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멈이 은근히 속이 상했어요. 며느리를 구박하면 시원해야 하는데 순이는 너무 순종적이라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속으로는 화가 났을 거야.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겠지. 하지만 순이는 끝끝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순이의 본색이었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박씨 할멈이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에 가서 곡식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해가 질 때까지 장사를 했거든요.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에 젖은 바위에 발이 걸려 나동그라진 것이었어요. 아이고, 발목을 삐끗했는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멈이 신음을 내며 바닥을 짚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산짐승 밥이 될 판이었어요. 누구 없느냐? 사람 살려. 할멈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인적 드문 산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으니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평생 모은 재산 쓰지도 못하고 박씨 할멈이 절망하고 있을 때 저만 치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땅이 울리는 발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순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큰 몸집에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수? 순이가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해가 저도록 안 오셔서 걱정이 돼서 나왔수. 장에 가셨다 가셔서 이 길로 왔는데 어머님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할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멈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꼼짝 마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뭐, 내가 나를 업어? 박씨 할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신도 작은 체구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오. 순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업듯이 가볍게요. 그 크고 든든한 등이 할멈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비에 젖어 차가웠을 텐데 순이의 등은 따뜻했어요. 어머님, 꽉 잡으시오. 순이가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비 오는 산길을 타박타박 걸으며 할멈을 업고 내려왔어요. 산길이 미끄러웠지만 순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몸집이 오히려 든든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었어요. 힘들지 않느냐? 박씨 할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힘드시지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씨 할멈은 며느리 등에 업혀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집에 도착해서 순이가 할멈을 방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옷이 다 젖었어요. 갈아입으셔야 해요. 순이가 할멈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약을 다리고 발목에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시오.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발목 비셨을 때 드시던 약이에요. 순이가 약사발을 내밀었어요. 내 친정 아버지가? 예. 아버지도 산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다치신 적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약 다려서 드렸는데 금방 나으셨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씨 할멈이 약을 받아 마셨어요. 쓴맛이 혀를 찔렀지만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밤새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찜질을 갈아주었습니다. 자거라. 내가 밤새 안 자면 어쩌려고. 박씨 할멈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낳는 게 더 중해요. 저는 잠 안 자도 돼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 둥근 얼굴이 보였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그 순간 이상하게 예뻐 보였습니다. 아니, 예쁘다기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박씨 할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기만 했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일찍 죽었고 친척들은 다 원수처럼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욕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유 없이 자신을 돌봐주었어요. 이 며느리가 진짜 몽둥이인 줄 알았는데 몽둥이가 아니라 기둥이었구나. 든든한 대들보였구나. 며칠이 지나 할멈의 발목이 나았습니다. 순이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어요. 그날 박씨 할멈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 앉아라. 예, 어머님. 순이가 앞에 앉았어요. 뭔가 잘못했게 속오전 136나 싶어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또 구박을 하려나 하는 눈치였어요. 박씨 할멈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고맙다.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없었으면 나는 산에서 얼어 죽었을 거다. 박씨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멈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갈고리처럼 굽은 손가락이 며느리의 두터운 손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은 것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예. 알아. 내가 너를 재산 때문에 며느리로 들인 거.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만드기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돈만 보고 혼사를 밀어붙인 거.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수, 어머님. 그래, 알았겠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니까. 박씨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 남의 것을 탐내고 내 것은 움켜쥐기만 했어. 며느리도 재산으로 받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얼마나 일 시켜 먹을까, 얼마나 부려먹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근데 내가 나를 업고 산에서 내려올 때 문득 깨달았다. 할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평생 뭘 움켜쥐고 살았나. 재산, 그게 뭔 소용이냐. 산에서 죽을 뻔했을 때 재산이 나를 구해줬냐? 아니야. 사람이 구해준 거야. 내가 구해준 거야. 어머님, 진짜 귀한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 평생 몰랐어. 박씨 할멈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박씨 할멈이 생전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갈고리처럼 굽은 손가락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를 진짜 며느리로,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요. 응. 저는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고마웠어요. 박씨 할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같이 못난 년을 며느리 삼겠다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그게 재산 때문이든 뭐든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웃는데 그 웃음이 햇살처럼 환했어요. 어려서부터 놀림만 받았어요. 뚱녀, 돼지순이 그런 말만 들었수. 혼담 들어온 적도 없었어요.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혼담을 넣으셨잖요. 저같이 못난 년한테 시집 오라고 하셨잖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순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여기 와서 행복해요. 서방님도 좋고, 어머님도 좋고.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됐잖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박씨 할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욕심으로 이혼사를 밀어붙였는데, 며느리는 그 욕심 덩어리를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복을 받았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박씨 할멈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박씨 할멈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움켜쥐었던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박씨 댁 쌀이 떨어졌어요. 한 대만 빌려줄 수 있어요? 가을에 꼭 갚을게요. 예전 같으면 매몰차게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곳간으로 갔습니다. 여기 쌀 한 마를 내주었어요. 박씨 댁이 쌀을 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끄러워.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마라. 할멈이 버럭 소리쳤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씨 아주머니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갈고리 박씨가 쌀을 나눠줬대. 그 구두쇠가. 진짜야. 김씨네가 받았대.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박씨 할멈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을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간 가족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마을 어귀에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박씨 할멈이 그 가족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본 척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문득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맞으며 자신을 업고 왔던 순이의 등이 생각났어요. 이봐, 거기. 박씨 할멈이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 광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당분간 지내. 집 다시 지을 때까지. 그 가족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야. 어서 따라와.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수근거렸습니다. 갈고리 박씨가 집을 내줬대. 거짓말. 진짜라니까. 내가 봤어. 할멈이 병이라도 난 거 아냐? 아마 며느리 복을 받은 게지. 그러게. 뚱녀 며느리가 효녀란다. 며느리에 대한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뚱녀를 며느리 삼았다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최씨 집 며느리가 효녀래라고 칭찬했어요. 만드기도 점점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했던 아내였어요.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걷기가 민망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수록 순이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는 소리. 빨래터에서 빨래하며 부르는 콧노래.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모습.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해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만드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예, 서방님. 순이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모셔줘서 고마워. 나한테 시집 와줘서 고마워.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방님. 처음에는 솔직히 실망했어. 어머니 욕심 때문에 이혼사가 된 것 같아 원망도 했고. 당신 얼굴 처음 봤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 만드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 만드기가 아내의 턱을 살며시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 거야. 어머니도 달라지셨고 나도 달라졌어. 다 당신 덕분이야.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드기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큰 몸이 품에 안기니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서방님 평생 섬길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밤새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만드기네, 복 들어왔네. 순이 씨가 애 낳으면 튼실하겠다. 10달이 지나 순이가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한 아들이었어요.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씨 할멈이 손주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손주를 보다니. 다 며느리 덕이야. 어머님, 안아보세요. 순이가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박씨 할멈이 손주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손주가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이 녀석, 할미 닮았네. 만드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너 닮았지. 박씨 할멈이 웃었습니다. 평생 짓지 않던 환한 웃음이었어요. 2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예쁘고 명랑한 딸이었어요.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집안이 더욱 환해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멈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욕심쟁이 할멈이 있었단다. 욕심쟁이 할멈이요.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 그 할멈은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것은 절대 안 나눠주는 못된 할멈이었어. 나쁜 할멈이네요. 그래, 나쁜 할멈이었지. 근데 그 할멈이 뚱뚱한 며느리를 들였단다. 왜요? 재산이 탐나서. 재산이 뭐예요? 돈이나 땅 같은 거야. 그게 많으면 부자라고 하지.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착했어. 아주 착했단다. 욕심쟁이 할멈을 정성껏 모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씨 할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할멈의 마음을 녹여줬단다. 욕심보다 귀한 게 정이라는 걸 가르쳐줬지. 그래서 욕심쟁이 할멈이 좋은 할멈으로 변했어. 정이 뭐예요? 사랑 같은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할멈이 할머니예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박씨 할멈이 움찔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말할 때 눈이 슬펐어요. 어린 손주의 말에 박씨 할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 할멈이 할머니란다. 그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엄마예요? 그래. 엄마 대단하다.
손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끈한 식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손주들 데리고 목 마르실 텐데 식혜 드시오. 고맙다, 며느리야. 박씨 할멈이 식혜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오. 그래, 같이 먹자. 할멈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만드기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등이 작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욕심으로 부풀어 있던 등이 이제는 평안하고 나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하게 선 아내의 넓은 등. 만드기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좋은 며느리 얻으셨네요. 부엌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어서 와서 밥 먹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씨 할멈이 여든을 맞이했습니다. 할멈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어요. 걸음도 느려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어요. 어느 가을날 박씨 할멈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순이가 다가와 앉았어요. 세월이 흘러 순이도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든든하고 푸근했습니다. 내가 곧 갈 것 같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지 마라.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가는 거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박씨 할멈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 너를 재산 때문에 데려왔다. 그게 내 평생 가장 욕심부린 일이었는데 그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됐어. 어머님, 너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 욕심쟁이 갈고리 박씨가 이제는 그래도 사람 구실하는 할멈이 됐어. 다 내 덕분이야. 박씨 할멈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집에 와줘서. 이 욕심 많은 늙은이 참아줘서. 내 아들 사랑해줘서. 내 손주들 낳아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순이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같이 못난 년한테 시집 오라고 해줘서. 덕분에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됐어요. 저를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우리 서로 고마운 거야. 박씨 할멈이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박씨 할멈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장례를 치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박씨 할멈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멈이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었는데 다 며느리 덕이지. 그러게 뚱녀 며느리가 효녀였어. 순이가 시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저도 언젠가 어머님 뵈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기다리세요.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상여를 스쳤어요. 마치 박씨 할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박씨 할멈이 돌아가시고 며칠 후 순이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이부자리를 개고 서랍을 비우고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이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박씨 할멈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보겠지. 사실 너한테 못한 말이 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최 부잣집에 갔을 때 나는 정말 재산만 보고 갔다. 그건 사실이야. 논백 마지기, 소 20마리, 금덩이, 은덩이. 그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당에 나왔을 때 나는 멈칫했다. 사실은 말이야. 내 눈을 봤거든.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내 눈은 맑았다. 세상에 치이고 구박받으면서도 맑은 눈을 가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구나. 이 아이라면 우리 만드기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물론 재산도 탐이 났지. 그건 부정 안 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너를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그게 정이었나 봐. 순이가 흐느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금비녀가 있다.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야. 평생 아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너한테 주고 싶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야.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아니, 다음 생에는 내가 내 어머니가 되어줘. 그럼 내가 착한 딸이 될게.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사랑한다, 며느리야. 순이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금비녀가 있었어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금비녀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씨 할멈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욕심쟁이 할멈과 뚱녀 며느리. 세상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볼품없는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